세미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호해야 돼? 중요한 주제인데 아쉽게도 최근에 한국에서는 말은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세미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탄탄 글로벌이 이번에 조직한 이 세미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사회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효조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글로벌 어떤 경제 안보 또는 글로벌 질서에 따라서 휘청휘청한 그런 나라라는 건 이미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은 이미 지금 무의식도 안 해요. 적어도 나라가 그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금 반도체 2차전지 다 지금 미국으로 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중국에 대한 투자는 그냥 이제 베트남, 인도로 이게 나가고, 그 다음에 리셔링 부분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나갔던 게 한국 들어오는 게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자재 조달에 뭐 중국 구조도 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현 박사님 보니까 발표해 주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중국의 어떤 영토 영위 확장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품의 또는 수입품의 해상 통로가 만일 거기서 차질이 생기면 우리 경제는 그날로 무너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 뭐 유럽부터 해가지고 아프리카 다 나가는 게 다 이쪽으로 나가는데요. 근데 이 남중국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닙니다. 만일 남중국해 문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면 우리 경우는 굉장한 어떻게 본다면 해상 통로 확보해서 가지고 큰 차질이 없다 이렇게. 그다음 산업구조도 조금 말씀드리자면 산업구조 자체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경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고 우리 제조업 부분이 전부 다 이 원자재는 해외에서 조달해가지고 또 중간재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 이런 구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유달리 일본보다도 이건 훨씬 더 빨라요. 자본시장, 외환시장, 노동시장 개방도가 빠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있어가지고 고용허가제를 하는데 일본은 고용허가제 안 합니다. 네, 안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이 세계 평화를 잘 생각하는 훌륭한 민족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걸맞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우리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리고 반면에 들어가지고 내부에 있어가지고 우리 경우는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노동조합에 있는 근로자와 아닌 근로자의 어떤 이 뭐 신분과 임금 이런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식 전반이 지금 경제안보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요소수가 있으면 그때 요소수 없다고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경제안보라는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념 역사에 대한 또 왜곡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진보 지식이, 그다음 진보 언론 이런 부분은 하여튼 뭐 안보라 그러면 뭐 냉전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경제안보에서 핵심인 미국과의 일본의 협력 자체가 폄하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인 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2030돌 이런 쪽 경우는 국가 간의 어떤 호감도 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2030 경우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훨씬 더 높고요. 그 다음 미국에 대한 호감은 훨씬 더 큽니다. 그 다음 일본에 대해서 비호감이지만 40대처럼 그렇게 어떻게 본다라면 무조건적인 그런 항의는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은 제일 좀 문제죠. 경제안보에 대한 관심 아예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진보 정치인들이 지금 우리 정치를 잡고 있는데 뭐 이분들 경우는 국제정치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관심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 오로지 북한, 통일 뭐 이런 데 대한 환상에 젖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보수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안보를 하고 군사력밖에 생각하는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앞으로 우리의 국가의 어떤 국제 질서라는 게 경제 중심으로 바뀌는데 여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산업구조의 또 취약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왜 버티고 있어? 한국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거라고 봅니다. 한미동맹.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우리가 축적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우리 경우에 있어가지고 정보통신, 도로망만 같은 이런 인프라, 교육까지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방위산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냥 한국이 다이내믹합니다. 아마 중국이 요소수 이런 거는 약간 걸렸을 거예요. 걔들 되게 빠르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버티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왔다고 봐요. 다음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만일 이 문재인 정부 2, 시즌 2가 나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현재 미국과 신뢰가 약화된 부분은 저는 더 약화돼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는다면 리치핀이라고 이야기했죠. 뭐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나라가 자기를 안 도왔을 때는 그 배신감에 대해 가지고 뭐로 할까? 이런 부분입니다. 과거에 일본이 까부를 때 미국이 일본 혼낸 거 이상으로 훨씬 더 강하게 한국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미국 경우도 그렇고 중국 경우도 그렇고 지금 한국의 차기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서 지금 미국, 중국의 국익이 많이 바뀌고 경제안보 책임은 국가한테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따라서 이 경제안보를 국정의 어떤 최우선 과제로 봐야 된다 이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경제안보는 국가의 책임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제와 국가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발 안미경중 잊어버리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보 이건 프리라이드 없어요. 미국, 중국 우리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 방향 2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미국은 물론이고요, 일본과 경제협력 해야 돼요. 제발 과거사, 역사 연구가한테 맡겨라는 거죠. 제발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라는데 뭔 놈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 역사에 잡혀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첫 번째 과제는 결국은 제가 볼 때 경제안보의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끊임없는 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하는 나가는 이런 일들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제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이 이 경제안보의 컨트롤 타워를 빨리 만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안보회의든 국가경제자문회의든 이건 다 통합적인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안보에 대한 국민의 어떤 동의, 그 다음 국민의 경각심 높이는 부분입니다. 이건 분명히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안보법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 다음에 국회가 이거를 통과시키면서 경제안보 백서를 정부가 반드시 만들도록 요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과제 부분에서 가지고 경제안보의 가장 필수는 지금 기술, 인력 이런 부분, 산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점검 체제를 갖춰야 되고, 아마 점검은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이 중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국정원의 정말 이 대적인 어떤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국정원이 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경제안보가 사실은 결국은 민간기업, 그 다음 핵심 인력들이 경제안보의 주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현재 우리 과제사항에 정부가 툭하면 지금 민간기업을 야단치고 막 독촉하는 건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 다음 다섯 번째 경우가 리쇼링 부분은 지금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쇼링이 안 되는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너무 강하고 노동법이 너무 경직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경제안보 부분이 글로벌리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결국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우호적인 부직에 따라서 우리의 파워는 달라집니다. 근데 그 파워는 제가 볼 때는 소프트 파워라고 봐요. 이 소프트 파워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경우가 그래도 K컬처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코이카 같은 이런 지원 부분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상은 다각하고 방식은 훨씬 더 조금 더 이런 식량, 물 이런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이 경제안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위험과 위기를 말한다면 이 부분
부분은 매뉴얼로 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훈련 부분들 당장에 잡을 때 가장 할 수 있는 게 시뮬레이션 부분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 뭐가 우리가 부족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요소수 하나를 봤는데 요소수 말고 각 품목별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거기서 금방금방 이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안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을 보호하는 거의 문제인데, 현재의 생존과 이제 미래의 우리 국가 경쟁력을 보호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4대 수출 통제 레짐을 통해서 이제 국제 평화와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미사일이라든지 핵이라든지 생화학 무기, 그다음에 이제 재래식 무기, 이제 바세나르 체제가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보호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경제 안보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는 국가의 공급망, 첨단 기술, 어떤 경쟁력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전통적인 수단, 그러니까 산업 정책을 강화한다든지, 수출 통제와 외국인 투자 심사도 이런 국제 평화와 안전보다는 자국의 어떤 공급망이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안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안보와 무역 안보, 그것을 포괄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세 분야가 이제 첨단 기술, 공급망, 디지털이라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또 이제 키앱에서는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셔서 지금 유심히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특히 이제 AI, 바이오, 자율, 그다음에 이제 퀀텀, 그다음에 반도체 이 분야에 주목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관련된 또 하나 이슈는 US-EU 무역기술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됐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통제하고 이제 외국인 투자 심사,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올해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의지로 저 해외 투자 심사와 수출 통제에 관해서 공동 선언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이 대응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가 코로나19의 기원지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중국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 석탄 수입을 중단을 했고, 호주로부터 그것이 1년 후에 전력난으로, 중국의 전력난, 그러니까 재발등을 찍은 거죠. 그렇게 왔고, 그때 당시에 이제 다들 조금 비웃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요소수 사태를까지 온 겁니다. 왜냐면 중국의 석탄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장을 돌릴 수 없었고, 요소를 만들어낼 수 없었고, 요소수 문제가 온 건데, 사실은 중국이 의도해서 요소수 사태를 만들어낸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요소 이거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게 무기화될 수 있겠구나. 중국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에 누구도 득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급망상에 무기화를 해버리면 모두 다 피해를 본다. 우리가 만약에 요소수 사태 때문에 진짜로 물류난이 국내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공장도 셧다운이 됐다? 분명히 중국도 가장 필요로 하는 중간자들을 수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누구도 득을 보는 경우는 아니다.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배터리 쪽에 이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재편에서는 우리가 기회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미국, 유럽, 일본 다 엄청난 그 돈을 퍼붓고 이 자체 역량을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그 경쟁력 유지하는 거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다. 세 번째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는 역시나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WTO 이런 거 요즘에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간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고요. 이 다자주의, 이런 주의 접근으로는 이게 지금 경제 안보 관련해서는 풀 수가 없고 다 양자 협상 위주로 굉장히 소수 중심으로 갈 것이다. 세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넘어가고, 여섯 번째 이게 또 하나의 핵심인데, 미국은 노동, 인권, 환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중국을 이제 따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강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게 왜냐하면 시장의
이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강한 컨트롤 파워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10번은 사실은 우리가 경제 안보하면 이제 어떻게 방어할 건지만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자국의 경제를 활용해서 어떻게 공세를 취할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이 절대적으로 공급망상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면은 그러한 위치를 활용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압박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안보로 이어진다. 이렇게까지 이제 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취약점은 과거 미소 냉전 때는 소련이 미국과 전혀 별개의 무역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 진영과 소련 진영 간에 경제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서로 무역을 금지를 시켰었고 서로 미국과 소련 간에 환전조차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소련은 소련권 내에서 자급자족 체제가 돼 있었는데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빨대를 꽂고 자본주의를 숙주로 해서 기생해서 성장한 것이 중국 경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디커플링이 현실화가 된다면 중국 경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 진영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많이 있죠. 첨단 기술, 부품, 수출 시장, 식량, 원유, 철강, 석탄 모든 게 다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디커플링이 완성이 된다든가 또는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생겨서 미국이 해적수선국 교역, 미국이 중국을 적극으로 법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중국은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경제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80%가 중국에 수출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애착을 가지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은 안보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만일에 디커플링이 많이 진전되든지 아니면 전쟁이 나서 갑자기 시행이 될 경우에 한국은 그야말로 가장 최전선에서 경제가 폭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당장 눈앞에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애착을 가질 것이 아니라 무역 의존도 감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견제를 한다고 해서 대중국 무역을 줄인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망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몰락한다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중국 경제가 서방 진영,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으로부터 제조 생산품을 수입을 안 한다면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 나라 안 됩니다. 일본, 한국, 대만, 독일, 이태리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건 한국 경제에 정말 대단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중 신냉전 시대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과 규정이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맞는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다음 대응 전략 역시도 전체 전략 속에서 경제 안보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표현보다 미중 신냉전 시대라고 하는 어떤 기본 인식 속에서 어떤 미국과 소련 간의 군냉전 시대, 탈냉전 시대와는 지금의 미중 신냉전 시대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그의 어떤 맥락에서 분석을 하고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미중 신냉전 시대 관련해서는 미국과 소련 간의 군냉전 시대와는 다른 차원에서 좀 더 복합적이고 복잡한 어떤 대결 구도가 많다고 봅니다. 어떤 정치 군사적인 헤게모니에 어떤 관련된 부분도 있고 어떤 지금 오늘 주제가 되는 어떤 경제적인 특히 이제 지금은 경제 패권, 기술 패권과 결합된 이 양상이 또 있고 또 하나는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상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헤게모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공자원 문제라든가 다 연관이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제 이런 전체 인식 속에서 이 어떤 경제 문제, 경제 정보 문제, 경제 안보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웨이하고 이제 대만 TSMC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사례는 경제 안보적인 차원에서 연관이 될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경제안보 문제면서도 또 다른 국가안보, 군사안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화해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서 연 박사님께서 발제하실 때 이제 화웨이 스마트폰 그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한 것은 스마트폰 문제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화웨이를 제재한 것은 통신 인프라를 어떻게 지금 이게 새롭게 어떤 구축할 것인가. 이 어떤 5세대, 6세대 통신 세대에 관련해서 이 통신이나 통신 인프라는 사실 어떤 그 하나의 그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또 발제하고 있는 미국이 향후 정복하는 5대 기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든가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건 다 통신 인프라하고 다 직접 관련이 됩니다. 핵심 5개 중에 2개가 다 통신하고 직접 관련이 되고 나머지도 다 간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통신 문제나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핵심적으로 이제 제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시작이 된 것은 사실 2013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때는 이제 통신 4.5세입니다. 4.5세대입니다. LTE라고 해서 그때 이제 처음에 2013년에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이 처음에 와서 한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하고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하게 직접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게 해달라. 당시 부채를 LG죠. LG텔레콤에서 그걸 도입하게 해달라 부탁을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게 진보 좌파 정부가 아니라 보수 우파 정부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식으로까지 진행이 됐느냐면은 2014년부터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민감하게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감청 문제까지 연관이 됩니다. 군사안보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신 인프라는 이 어떤 도감청 문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군사안보하고도 직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절충을 했느냐면은 2014년에 LG가 이게 소위 4.5세대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때 주한 미군하고 미국 관련되는 시설 근처에는 LG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깔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민감하게 봤던 겁니다. LG가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에 수용을 해주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이 요청한 거는 미군 시설과 미국 관련된 시설 근처에는 LG 장비를 못 쓰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관철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언론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사안인데 그냥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 미국이 마지막까지 주한 미군 시설이라든가 미국 관련된 시설 근처에는 LG 장비를 못 쓰게 했는가? 이게 바로 이제 다 연관이 되는 거죠. 통신 인프라가 왜 중요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하여튼 이제 화해 문제는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싶은 건 통신 인프라가 왜 중요한가? 제가 SK텔레콤에서 상무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통신 인프라는 모든 사안에 다 관련이 됩니다. 통신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톡 이런 거 이렇게 메신저 관련해서 이것도 다 통신 인프라하고 다 관련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이 관련되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 진보 좌파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 정부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불철주했기 때문에 이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4.5세대 장비가 들어온 것이고 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5세대 장비를 구축할 때도 LG 장비를 받아줬습니다. 이 5세대 장비를 수용을 하게 한 것은 문재인 정부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수파 진보 좌파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정치권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대만 TSMC 관련해서는 이 문제 역시도 이제 국가안보, 군사안보하고도 연관이 되는 어떤 그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어떤 직접 연관되는 어떤 그 경제적인 산업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합니다. 핵심적으로는 정밀 기계 부품 공업 같은 경우는 스위스가 국가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국가 안보 관련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 이제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 사태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여름에 소위 인민대 시롱 교수가 내일 당장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고
또 인도태평양 미국처럼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6년 내에 중국이 이제 대만을 어떤 침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넘어가는데 그러면 여기 이것이 대만 문제에 국한되느냐 한반도와는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국이 대만 통일을 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게 되면은 그건 바로 한반도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소위 통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역사적 저거의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태까지 던지게 되면은 그래서 대만 사태는 대만 사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어떤 안보상 군사적인 어떤 부분까지도 소위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게 바로 연동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만 TSMC가 왜 중요한가? 지금 이제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고 했을 때 이제 북한도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속된 말로 두 개의 전선 형성이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전선을 감당할 수 있는가? 봤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두 개의 전선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고 한 개의 전선을 선택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대만을 선택할 것인가? 한반도를 선택할 것인가? 대만을 지킬 것인가? 한국을 지킬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조건에서는 저는 현재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이 대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만 TSMC입니다. 이 TSMC는 반도체, 소위 이제 5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또 이렇게 소위 경제 패권, 기술 패권을 얘기하는데 이 반도체는 모든 사람의 쌀입니다. 모든 사람의 쌀입니다. 아까는 통신은 그 하나의 고속도로하고 비교한다면 모든 사람의 쌀이 대부분 반도체랍니다. 근데 지금 연 박사께서 이제 발표하실 때 글로벌 공급망을 이야기하셨는데 글로벌 공급망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반도체입니다. 근데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글로벌 체인을 짠다고 했을 때 공급망을 짠다고 했을 때 TSMC가 중요한가 삼성이 중요한가 했을 때는 대만 TSMC는 훨씬 지금 미국의 협조적입니다. 삼성보다. 이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대만 TSMC는 일본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니사하고도 협조해서 지금 이제 일본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는 것까지 검토할 정도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협조적입니다. 미국에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미국이 두 개의 전선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 한국을 지킬 것인가 대만을 지킬 것인가 했을 때는 대만 TSMC 또 일본과의 협력 그리고 이렇게 현재 미중 신냉전 시대의 특성은 미국이 독자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다 연합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어떤 키를 쥐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한데 그러냐면 미국은 이 동아시아에서 개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일본하고 같이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지금 대만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만의 전쟁 나면 우리는 반드시 개입한다.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겠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한일 관계를 생각했을 때 한반도에서 그럼 두 개의 전선이 이렇게 생긴다고 했을 때 일본 같은 경우 미국은 아까 대만 TSMC를 사례로 들었습니다만은 일본은 더더욱이 한국보다 대만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현재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그렇게 되면 더더욱이 미국은 최종적으로 대만을 선택할 것이냐 한국을 선택할 것이냐에 기로에 서게 되면은 한국보다는 대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반도체 문제로 끝인 것이 아니라 어떤 군사안보, 전체 국가안보하고 직접 연결되는 차원으로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경제적 차원에서만 뿐만 아니라 전체 어떤 군사안보, 전체 국가안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보다 어떤 심각한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2050인데 중국은 10년 붙여가지고 탄소 중립 2년 60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전체적인 산업계에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 대한 의존도들을 감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14호 기획 중에서 자체 산업 공급망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거의 핵심은 통해서는 수입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2021년 10월 1일부터 발효가 됐죠. 중국 수출 통제법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거는 중국의 안보 및 발전이 이게 침해가 되면 언제라도 독점 생산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 벗어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게 우리가 가장 요즘 산업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전자자동차 중에서 배터리에 관한 이제 내용이죠. 그 배터리는 히터로 등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력이 쌓이거든요. 가장 주장하는 것이 내수경제 확대거든요. 이 내수경제 확대를 따르려면 자급자족형 발전 경제고요. 이 자급자족형 발전 경제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원자재를 통해서 이거를 전략화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제한적이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반드시 향후 조금 더 중국이 강화를 하면 강화를 했지 자유롭게 어떤 자유시장에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은 아마 계속해서 중국의 그 수출 관련 정책에 독점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략적 투자와 공부가 이제 다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미 시작이 됐죠. 전문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공급망의 안정적인 이 공급망이라는 것은 특정 공급망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서로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제적인 안보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요즘에 이제 가장 모든 것에서 핵심인데 수입 다변화는 물론이고요. 대중 의존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투자와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서 우리의 자체 공급망, 그리고 대외 의존을 하지 않는 공급망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